잊을 수 없는 그날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한 달이 다 돼가는 지금도 추모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내 아들이건 딸이건 그러면 어디 나간다고 하면 너 앞길부터 살피고 가라. 잊을만 하면 일어나는 대형 참사. 대한민국의 심각한 안전불감증이 이태원 참사로 다시 한번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여기 한번 서보십시오. 약간의 우리 몸이 앞으로 쏠리지 않습니까? 앞으로 근데 뒤에서 민단 말이에요. 제2의 제3의 이태원 같은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가 있다. 산업 현장에서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안전사고. 경기 안성시 원동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국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백반 공장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안전을 실질적으로 하기보다는 형식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방증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 곳곳의 안전을 돌아보고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을 모색해 봅니다. 지난 10월 29일 밤 이태원의 축제 열기는 순식간에 충격과 공포로 휩싸였습니다. 좁은 지역에 10만 명의 인파가 운집하며 초유의 참사가 일어났고 150여 명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그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여전히 그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울감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 힘들 정도로. 왜냐하면 저도 같이 가가지고 같이 그렇게 됐는데 저만 산 거라가지고 그러니까 괜히 죄책감도 엄청 많이 들고. I've definitely been a lot more emotional and sometimes I get triggered. And I went into the doctor's yesterday and in an elevator it was very crowded and I got anxious, but 이태원 참사는 생존자뿐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또 하나의 정신적 충격을 남겼습니다. 저도 잠을 못 자고 주변에서도 잠을 잘 못 자는 친구들이 많은 걸 볼 수 있었고 기분이 되게 다운되기도 했고 실제로 조금 약간 눈물이 날 때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압사 사고는 대형 축제나 공연장 등 사람들이 밀집된 곳에서 일어나는 다중 밀집 사고로 세계 각지에서 많은 인명 피해를 낳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 인도네시아에서는 경기장에 난입한 관중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132명이 사망했고 지난해 4월 이스라엘에서는 유대교 축제 기간 10만 명의 인파가 몰려 45명이 희생됐습니다. 그리고 2015년 사우디아라비아 성지순례 행사에서는 2천여 명이 숨지는 대형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세계적인 힙합 스타 트래비스 스콧이 개최한 지난해 미국의 유명 가수 콘서트장에서 일어난 압사 사고. 전문가들은 압사가 꼭 후진국형 안전사고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전 세계적으로 압사 사고는 거의 매년 터진다고 보셔도 될 정도로 자주 터지고 있는 사고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이런 것들이 후진국에서 발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문화 수준에 상관없이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조절받지 못한 군중은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즉 그래서 관리 감독의 기능이 상당히 중요한 사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준영 교수는 이번 이태원 참사의 문제점과 해결점을 찾기 위한 가상 모의 실험을 제작했는데요. 사람 숫자가 300명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400명, 500명, 600명, 700명, 800명까지 이렇게 늘려가면서 제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300명, 400명 정도까지는 뭐 막히는 게 거의 없고요. 500명 정도에서는 뭐 조금 막힌다 정도고, 600명 들어서면 좀 막히기 시작하는 게 보이고, 700명부터는 좀 슬슬 막히는 게 보이죠. 그러다 지금 800명에서는 완벽하게 이제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빨간색, 파란색으로 짙게 표시된 사람들이 기준 이상의 압력을 받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숫자가 확 올라가고 있는 거죠. 제 최근 연구 결과에 비춰서 봐서도 한 1제곱미터당 5명 정도에서 이미 압사 사고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뭐 6명 정도라면 사실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일 지하철역에서 올라오는 사람과 내려가는 사람, 즉 양방향 통행이 대형 참사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방향 통행은 어떨까요? 300명부터 500명, 600명, 800명, 1000명까지 올라갔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막히지 않습니다. 일방통행. 네, 일방통행의 경우에는 거의 안 막히고, 이거 지금 1000명 같은 경우에 여기 지금 막히는 것 같아도요. 이게 막힌 게 아니고요. 사람들 밀집도만 높을 뿐이고 실제적으로 막힌 건 아닙니다. 양방향 통행과 일방향 통행의 막힘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결론이 사실 이번 사고는 그 군중에 대한 통제가 좀 이루어져서 그쪽에가 일방통행이 좀 됐었으면 문제가 없지 않았을까. 이태원 참사 이후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이태원과 비슷한 환경의 다중밀집도가 높은 홍대 입구역과 강남역 주변을 점검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그래서 제작진은 재난안전 전문가와 함께 홍대 거리를 찾았습니다. 홍대는 이태원과 함께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가보고 싶어하는, 무작정 가보고 싶어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곳 역시 이태원 정도로 갑작스럽게 몇만 명의 인파들이 몰릴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안고 있는 다중 밀집, 인파, 그런 위험성이 있는 그런 곳으로 지금 곳곳이 진단이 됩니다. 그래도 여기는 옛날 자동차 주차장이었는데 공간을 많이 확보해놨네요. 그건 참 잘한 겁니다. 이태원은 골목길에서 나왔을 때 바로 차도여버리기 때문에 그 골목길 안을 뱅글뱅글 돌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이제 차이점이 있어서, 그래서 이태원은 참사 당일에 녹사평역에서부터를 이런 공간처럼 차 없는 거리로 차단을 했었다면 많은 인파의 젊은이들이 나와서 흡수가 됐겠죠, 이쪽으로. 이런 공간들이 매우 지혜로운 공간이에요. 정말. 안전을 고려한. 그런데 이태원과 비슷한 좁고 경사진 골목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한번 서보십시오. 약간의 우리 몸이 앞으로 쏠리지 않습니까? 앞으로 근데 뒤에서 민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버티다가도 나도 모르게 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또 설상가상 저쪽에서 또 인파가 올라와요. 그럼 엉키게 돼요. 올라오는 힘과 밑에서 내려가는 힘이 뒤엉켜요. 이 순간 누군가가 넘어지면 이게 이제 막 뒤엉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위험 요소 중에 하나인데, 근데 문제는 이런 곳에 곳곳에 뭐 저기 상점들이 뭘 내놨다거나, 이 돌출부들은 또 통행의 어떤 인파의 흐름에 큰 지연 요소를 시킨다는 거예요. 장애 요소가 된다는 거죠. 인파가 막 흘러서 들어가고 나가고 해야 되는데 밀집을 가속화시키고 뒤엉킴을 촉진시킨다는 거예요. 뭔가 돌출되어 있는 여러 이런 물체들이, 그것이 불법 건축물일 수도 있고 또 영업을 위해서 내놓은 것들일 수도 있고. 이태원 참사를 더욱 키웠던 원인 중 하나가 그것이었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골목길 일대 건축물 17곳 중 8곳이 무단 증축 등 위반 건물이었습니다. 1975년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건물을 신축할 때 4m 이상의 도로 확보가 의무지만 이태원 골목의 경우 일부는 폭이 2.6m에 불과한 곳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좁은 골목의 입간판과 가게 매대 등이 보행의 흐름을 방해하고 인파가 밀집되면 언제든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안전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또 거리가 다르게 보이네요. 맞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이세요. 그동안에 우리는 어떤 개발의 논리, 상권의 논리, 이익의 논리, 편리의 논리 뭐 이렇게만 바라봐 왔었어요. 그런데 정말 말씀하신 대로 안전의 논리로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안전의 논리로 바라보면 불편이 반드시 뒤따라와요. 그것을 감수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불편과 느림이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안전의 눈, 바로 CCTV가 아닐까요? 잘 운영되고 있는지 마포구 CCTV 통합관제센터를 찾았습니다. 마포구에서는 1226개소에 총 2570대를 설치해 24시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CCTV 시스템의 강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진단합니다. 시, 군, 구 안전관리위원회, 시, 군, 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시, 군, 구 긴급구조통제단 이 세 덩어리가 지역 안전관리 시스템의 핵심 요소들입니다. 3요소들입니다. 이게 잘 작동이 되는 기반이 바로 이 통합관제센터, CCTV 통합관제센터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모아지는 그런 정보들을 토대로 해서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시, 군, 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가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디지털 사회에서 전파 같은 것들이 잘 이루어져서 시스템이 잘 가동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사태가 주는 교훈이 아닌가 그렇게 평가됩니다. 잇따른 대형 참사 이후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대형 사고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는데요. 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서울 시민 56%가 대한민국이 위험하다고 대답했는데요. 이는 재난 전문가들의 평가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특히 이태원 압사 참사 이후에 지하철 이용이 두렵다는 시민들이 부쩍 늘어났는데요. 그중에서도 혼잡도가 굉장히 높은 신도림역을 찾았습니다. 하루 평균 승하차 인원 10만 명, 환승 인원은 21만 명에 달합니다. 특히나 출퇴근 시간에는 엄청 혼잡해서 제 의지로 가는 게 아니라 약간 사람들에 의해서 밀려가듯이 갈 때도 있었을 때도 조금 불안했고, 그리고 지하철 탈 때도 뒤에서 밀려서 탈 때나 이럴 때 조금 위험성을 느끼고 있어요. 환승 통로의 경우에는 늘 사람들로 북적이는데요. 신도림역을 이용하다 보면 이제 저쪽에 저기 보십시오. 저기 보십시오. 평일 오후인데도 사람들로 붐빕니다. 러시아워 시간에는 방금처럼 많이 내려오는 1호선 쪽에서 하차해서 2호선 쪽으로 가는 사람들하고 승객들하고 2호선 쪽에서 내려서 환승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맞닥뜨려지는 그 어떤 상황이 있어요. 그 타이밍에 엉킴이 이제 발생한다는 거죠. 그때가 왜 위험하냐면 엉킴이 발생하면 그 미는 에너지가 상승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지금 묘하게 시선이 좀 막혀 있어서 재난 전문가의 눈에 들어온 문제점은 바로 분리됩니다. 신속히 해야 될 조치는 분리하는 겁니다. 분리해서 올라오는 사람과 내려가는 사람, 어떤 방향이 서로 얽히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의 눈으로 한번 바라볼까요? 바로 보행자 이동선입니다. 어떤 병원들은 라인을 그려놨잖아요. 분홍색 라인은 무슨 뭐 혈액 채취하는 곳, 어디는 뭐 엑스레이 찍는 곳, 그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쉬운 라인들을 그려놔야 돼요. 근데 여기는 매우 심플하잖아요. 1호선, 2호선 환승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라인을 좀 그려놓을 필요가 있다. 안전을 위해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수칙도 있다는데요. 일본에서는 지진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대피해요. 철칙이 있어요. 앞 사람을 절대 잡지 않는 거예요. 이게 시민의 의식이에요. 앞 사람 잡으면 이건 아주 무식한 사람이에요. 잡는다는 자체가 마음이 조급해서 좀 밀고 싶다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이번 그 군중 밀집, 다중 인파의 밀집에서 하나의 분명한 시민 철학으로 만들어야 될 행동 수칙, 가장 구체적인 것, 앞 사람을 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 사람 어깨에 손을 절대 대면 안 된다. 네. 현대 사회는 위험 사회라고 불릴 만큼 곳곳에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다양한 형태의 재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역대 서울에서 발생한 대형 재난을 보면 산업이 고도화될수록 시설 재난, 교통 재난 등이 늘어나고 이상기후로 인한 기상 재난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사나 서울연구원이 2020년에 발표한 정책 보고서입니다. 사회가 더 고도화되고 복잡화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신종 도시 재난을 유형별로 정리했는데요. 그중 압사 사고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재난이라는 것은 단일
원인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일 주체 그걸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그게 새로운 재난들의 특징이에요. 서로 다양한 요인들이 결합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다양한 요인을 통제해야 될 수 있고 따라서 혼자만 할 수 없다. 여기에는 우리 시민, 각 개인이 행위자가 되겠죠. 시민, 뭐 경찰, 지자체, 도시의 여러 가지 가로 환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동시에 다 같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오늘 오후 광주의 한 고층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아파트 건물 산업 현장에 끊이지 않는 안전사고.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쯤 경기 안성시 원곡면 오늘 오전 6시 20분쯤 경기 평택시 SPC 계열 제빵 공장에서 우리나라는 10만 명당 산재 사망자 수가 4.6명으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와 산업 구조가 비슷한 일본은 1.4명, 독일은 1명으로 우리는 산재 왕국이라는 오명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 오히려 사망자가 증가해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안전을 실질적으로 하기보다는 형식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방증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중대재해법이 이제 공포감을 조성하는 데는 아마 기강을 잡는 데는 일정 정도 효과를 봤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대기업의 경우에는 뭔가라도 하긴 하는데 그게 형식적인 안전보건 조치가 인 경우가 많고, 또 중견기업 이하는 뭘 해야 할지를 잘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우스갯소리로 눈만 꿈벅거리고 사실상 뒷짐지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시행일을 2024년으로 유예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여기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합니다. 지금 전체 산업 사망사고로 봤을 때의 거의 80% 정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건설업의 경우에는 한 68% 정도가 50억 미만의 건설 공사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장 내지 기업을 적용을 유예시킨다든지 아니면은 적용을 안 한다는 것은 법에 좀 취지하고 정면으로 또 배치되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의 한 중소건설 현장. 한 시민단체가 구성한 산재 감시단과 함께 건설 현장을 찾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까 전화 받으신 아이고 죄송합니다. 회의 중인데 이거 미리 연락하고 찾아뵈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 인권연대라고요. 잠깐만 명함을 하나 드려야 되겠다. 올해 7월에 출범된 인권연대 산재감시단은 40여 명의 시민들로 구성돼 있는데요. 매주 1회 건설 현장을 찾아가 산재 감시를 합니다. 저희들이 그냥 일반 시민 자격으로 시민의 그 어떤 눈높이에서 현장을 보기 위해서 그냥 그 대부분 찾아가는 경우가 많고요. 또 그래도 찾아가면 현장에서 이제 응대를 하는 경우들이 많고, 특히 요즘 그 산재와 관련한 사회적 관심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 현장에 계신 관계자분들도 미리 협조를 잘 해주시는 편이죠. 아, 그래요? 예. 다행히 현장에서 승인을 받고 내부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아직은 뭐 별거 없네요. 여기 지하 여기 이제 복공판이라고 네. 요 밑에 이제 굴착 공사를 해가지고 예. 밑에서부터 이제 타설을 해가지고 작업을 하면서 올라오는 과정이죠. 좀 내려가서 잠깐 볼 수 있어요. 이것도 이제 일종의 안전장치. 그렇죠. 네. 예. 이게 이제 수직 보호망이라 그래가지고 예. 이제 법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 난간이 이게 안전 난간이라 그러는데 네. 법적으로는 여기 발끝망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자재 같은 게 떨어지지 않도록 네.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면 괜찮은데 아무래도 이게 돼 있는가 안 돼 있는 것도 네. 또 시각상의 차이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것도 지금 머리 맞지 말라고 이제 하는 거고. 이게 복잡합니다. 사실. 근데 이게 아무리 이렇게 해놔도 또 정작 일하시는 분들이 귀찮다고 그런 경우들이 또 있더라고요. 예. 건설 현장에는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보는데요.
선생님 혹시 여기 이런 그물 같은 건 필요 없을까요? 떨어지면 이제 혹시 그러니까 이제 예. 이 공간은 뭐냐 그러면은 예. 자재가 내려와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해놓은 거고요. 예, 실제로 저 위에서 작업하는 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으로 예. 땅을 파고 내려왔잖아요. 그러네요. 그 땅을 파고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그 요거 해체할 때쯤 되면 천공가 이만큼 올라가 있어요. 다시 또. 그러네요. 예. 그래가지고 이쪽은 필요가 없는 거고. 알겠습니다. 산업재해 중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건설 현장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가장 중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 안에 들어오기만 해도 사실은 좀 두려움이 들 정도로 그런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있긴 한데 그래도 지금 이런 뭐 생명줄이라고 불리는 밧줄을 설치한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난간을 이제 설치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조밀란 영역에서의 안전장치들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안전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일하시는 분들이 정작 일을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귀찮게 여기고 번거롭게 여기고 그런 것들이 사고의 요인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런 직접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 안전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매일매일의 안전교육과 그런 컨디션 관리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거 젊었을 때 사진인가요? 공무원 생활할 때 한 50 됐을까? 그때 찍은 거예요. 여기는 가족. 요것이 이제 얘가 이제 큰 아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집사람, 그다음에 나, 그게 이제 며느리. 가족 사진을 볼 때마다 막내딸이 그리워진다는 홍영기 씨. 아직도 막내딸 방을 그대로 두고 있다는데요. 이 방이 이제 걔가 쓰던 방이에요. 근데 오늘 이렇게 하시니까 마음이 내가 진짜 영 편하질 않네. 홍영기 씨는 여전히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1995년 6월 29일 서울 서초동에 있던 삼풍백화점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고로 502명이 목숨을 잃었고 실종자와 부상자까지 합하면 한국전쟁 이후 가장 큰 인명피해를 낳은 대한민국의 잊을 수 없는 대형 참사였는데요. 홍영기 씨는 삼풍백화점 사고로 막내딸을 잃었습니다. 27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지만 아버지에게는 지금도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이번 이태원 참사 소식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아유, 그게 뭐 가슴 뭐라고 표현을 못하죠. 어느 땐 쳐다도 보기도 싫고. 남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다시 오는 것 같고 억장이 무너지죠. 현재 홍영기 씨는 삼풍유족회가 설립한 삼유장학재단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데요. 삼유장학재단은 유족 등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승화시켰네. 그렇죠. 내 아들이건 저 딸이건 그러면 어디 나간다고 하면 너 앞길부터 살피고 가라. 어느 때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항상 긴장은 풀지 말고 조심성 있게 하라. 그냥 방심하고 있다가 당한 다음에 넌 네 탓이다 내 탓이다 할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다 한다면 앞으로 무슨 행사가 국민이 하건 주최 측에서 있건 그럼 그거에 좀 신경을 써서 교통정리도 해주고 질서라도 좀 잡아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제 과거 우리가 급격한 경제 개발을 했고 그 과정에서 급격한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도시화 과정에서 인프라와 이제 건축물이 들어섰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뭐 안전이나 재난 이런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지금은 21세기 이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게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우리 도시개발, 도시계획, 개발, 건축 과정에
조금 더 이제 과거보다는 한 단계 더 안전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번에 용산 이태원 사고도 사실상 그것을 애견을 우리 사회가 못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인식을 못했고 깨닫지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꼭 발생했던 재해들만 또다시 모습을 달리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발생하지 않았던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유형의 사고들이 발생할 가능성도 앞으로 점점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측 능력을 높이는 쪽에 우리 사회가 많은 관심을 또 투자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재난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국민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국민 모두가 안전에 대한 눈을 키우고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